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귀한 딸을 낳아 행복한 육아 생활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살다 보면 제가 설계한 대로만 인생이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도 계획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변수가 없도록 자신을 잘 관리해 왔어요. 그 덕분에 말단이지만 공무원이 될 수도 있었고, 운 좋게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완벽한 날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정말 생각도 못한 일들로 우울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연은 힘들었던 그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영업직으로 해외 출장도 잦았던 그 사람은 항상 어딘가 갈 때마다 저와 함께하고 싶어 했던 사랑 많은 남자였어요. 그리고 헌신적이었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이 프로포즈 하자마자 결혼을 수락할 정도로 많이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죠. 이 완벽하고 멋진 남자에게도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다행이라면 남편 본인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의 아버지, 제 시부에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상견례 때 양가 부모님이 모였을 때 시부의 한없이 가볍고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언행에 저는 이 결혼에 대해 처음으로 불안을 느끼게 됐거든요. 아이고, 사돈댁 보니까 며느리 될 아이가 애는 잘 낳겠네요. 저희 집이 손이 귀해서 애 잘 낳는 며느리가 필요하거든요. 여자야 집에서 살림 잘하고 애만 잘 낳으면 그만이니까요. 공무원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친정아버지의 표정이 확실하게 기분 나빠 보였어요. 그리고 시부의 그런 행동에 저희 가족만 기분 나빠진 것도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에 여자 남자가 어딨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실례예요. 죄송해요, 사돈어른. 저희 남편이 좀 옛날 사람 같은 면이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희도 맞벌이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집안일 할 때도 많은걸요. 그리고 애들은 분가시켜서 저들끼리 지내도록 할 거라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애들도 신경 쓸 거 많이 없고요. 시부가 까먹은 점수를 시모가 다시 올려서 평균을 맞추는 것 같은 듣도 보도 못한 상견례였죠. 위태롭게 아슬아슬했던 상견례가 끝나자 친정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 말하더군요. 너희 시부될 사람 생각하면 너 시집 못 가게 막고 싶다만 그 집 사부인은 시원시원하니 좋더구나. 게다가 사업하시면 시집살이도 덜 시킬 거 아니냐. 사부인이 바깥 사돈을 잘 지고 있는 듯 보이니 너도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아. 그거 하나는 마음이 놓이구나. 그래도 우리 사위가 바깥 사돈을 닮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야. 다정다감하고 널 많이 위하니 아빠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해.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시부와 시모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어요.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도 IT 업계를 다니는 재원으로 시모를 닮아서 아주 야무지고 차분하더라고요. 그 네 명의 가족 중에 시부만 딱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시모가 왜 저런 남자와 결혼했는지 모를 정도였죠. 정말 다행인 건 우리 가족이 본 것보다 훨씬 더 시부가 시모에게 잡혀 살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시모 집안이 잘 사는 편이라 시모에게 평소에 꼼짝도 못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벌어졌어요. 이미 가족 간의 상견례가 끝나고 날만 잡으면 되는데 시부가 저를 영 탐탁치 않아 하더군요. 한 번은 저희 결혼을 빌미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시부가 저를 불러냈어요. 남편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출장 중이라 혼자서 가야 했거든요. 혼자 가는 게 걱정돼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아버지가 당신을 불렀다고? 나한테는 아무 말 없긴 하셨는데. 벌써 상견례도 다 끝났고 날만 잡으면 되는데 무슨 일이야 있겠어? 많이 걱정되면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볼까? 나한테만 할 이야기 있다는데 당신이 왜 부르냐고 물으면
아버님이 좋아하시겠어? 말 안 듣는 며느리처럼 보일 것 같은데. 그냥 내가 가보고 자기한테 연락 줄게. 그렇게 남편과 통화하고 시부가 부르는 곳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밖에서 만나자 시부가 저를 지그시 보더니 입을 열더군요. 아가씨, 우리 아들이랑 진짜로 결혼할 거야? 상견례 때는 우리 와이프 때문에 내가 말은 못했는데 나는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주면 안 될까? 이런 말을 상견례가 끝나고 시부될 사람에게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벙찐 제 얼굴에 대고 그 사람은 안색 하나 바뀌지 않고 이어 말하더군요.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 궁금한 표정이네. 나는 말이야, 원하는 며느리상이 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야. 그 중에 하나가 아가씨 나이지. 우리 애가 35인데 아가씨가 38이잖아. 나이가 많은 것도 싫은데 내가 싫어하는 일하면서 남편 내조 안 하는 그런 여자네. 그러니 내가 반대를 좀 하겠다는 거지. 아들도 지금은 아가씨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하지만 자기보다 더 늙어가는 아가씨 얼굴 봐도 좋아할까? 지금이야 헤어지고 울고불고 해도 결국에는 나한테 감사할 거야. 듣는 내내 이 사람의 정신 상태와 수준을 의심하게 되는 말들이었어요. 정말 시부는 최악의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설 생각은 없었어요. 이 사람만 빼면 저한테 호의적이고 좋은 사람들 뿐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가족 몰래 저를 불러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다른 가족들은 그런 생각 없다는 걸 뜻하고요. 어느 정도 상황을 추측한 제가 시부에게 말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도 아버님보다 연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어머님도 나이가 많아서 싫으셨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하셨죠? 제 말에 시부가 갑자기 눈치를 보더니 답을 못하더군요. 그 이유는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시부는 시모가 번 돈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부의 직장 역시 시모의 친정에서 마련해 준 것이었고요. 제가 시모를 걸고 넘어가자 아무 말 못하는 것부터가 그 증거였죠. 저는 그 사람이랑 파혼할 생각 없어요. 말씀 다 끝나셨으면 가봐도 될까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그이한테 아버님이 몰래 보자고 했다고 벌써 말했거든요. 제 말에 시부 얼굴이 깜짝 놀라더군요. 그렇잖아도 자기가 먼저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물어봐 줄까 하고 이야기하던데 제가 우울한 목소리로 전화하면 아버님한테 오늘 무슨 이야기 했는지 전화할 수도 있겠네요. 제 말에 시부가 확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저한테 경고를 날리더군요. 오늘 이야기 아들한테 할 거야? 그건 아버님 하시는 거에 따라 다르죠. 의기양양하게 말했지만 사실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지 시부의 편을 들지 남편은 가족을 소중히 하는 남자였으니까요. 시부와 제가 정반대의 주장을 하게 됐을 때 누구를 선택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부에게 강하게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도 당분간의 시간은 벌었고 시부가 시모의 눈치를 본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그 부분을 공략할 생각이었어요. 아버지랑 이야기는 잘했어? 저녁에 남편이 걱정이 됐는지 먼저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버님이 나에 대해서 집에 따로 말씀하신 건 없어? 남편의 물음에 저도 물음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을 파악하려면 남편 상황도 알아야 하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좋게 보신 건 아닌데 어머니랑 동생이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아버지도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안 하셨지. 왜? 당신한테 뭐라고 해? 정말 다행스러운 정보였죠. 내가 좀 모자라 보였나 봐. 나보다 더 좋은 며느리를 보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좀 놀랐지. 뭐? 아버지한테 내가 말해놓을까? 자기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확고한 남편의 마음까지 확인하고 났으니 저도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시모를 공략해서 시부가 그딴 말은 할 수도 없게 만들어주겠다고요. 말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그러면 어머님이 어떤 거 좋아하는지 알려줄래? 그리고 평소 성격이 어떠신지도 알려줘.
저는 남편에게 시모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부 몰래 천천히 시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그리고 6월의 어느 날 아침부터 시댁을 찾았어요. 뜬금없이 찾아온 저에게 남편도 시모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실은 남편에게 아무 말 없이 찾아온 거였거든요. 어? 오늘 무슨 일로 우리 집까지 왔어? 우리 오늘 일정 있는데. 그래, 네가 와줘서 좋은데 우리 가족끼리 일이 좀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시모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얀색의 작은 조합꽃을 건네며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오늘 그이 외할머님 기일이잖아요. 작년에 들었어요. 사실 오늘 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저희 이제 상견례까지 했고 곧 가족 되는데 이런 행사에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뵙게 됐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 말에 시모가 눈시울을 붉히더니 기특하다는 듯 제 얼굴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건넨 꽃다발을 안고는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어쩜 이렇게 섬세하니? 그래, 너도 이제 가족이지. 우리 같이 가자. 그러자 시부가 뒤에서 또 초를 치는 소리를 하더군요. 상견례 했다고 가족은 아니지. 아가씨 경우가 없네. 가족 행사에 이렇게 다짜고짜 끼어들면 어떡하나? 생각이 짧아도 이렇게 짧을 수가 없어. 그리고 너 아직 우리 가족 아니야. 여보, 당신이 지금 그런 말 할 때예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침까지도 몰랐던 사람이 당신이잖아. 우리 엄마 기일이라고 내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늦잠 자고 잊어버리고 말이지. 새아가 밥만 좀 본받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상견례 했다고 벌써 시댁 외가 챙기는 기특한 며느리야. 당신 저번에 상견례 할 때부터 이상해? 대체 얘가 뭘 했다고 이렇게 매번 딴지를 걸어요? 아니, 그렇게 치면 당신이 제일 이상하지. 집에 사람을 들이는 일이야. 한번 보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집에 사람이 드는 일이니까 좋은 거죠. 이렇게 세심하게 사람 챙기는 며느리가 많을 것 같아요? 게다가 공무원이라는 직업도 안정적이죠. 우리 아들 좋아하지. 집안 행사에 알아서 참여도 잘하지. 대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럼 이야기 좀 해봐요. 이 며느리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시모는 아예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시부를 바라보더군요. 그런 시모 눈길에 시부는 꼼짝도 못하더군요. 버벅거리며 한다는 핑계도 참 웃겼어요. 아니, 저렇게 괜찮은 며느리감이 왜 여태 시집도 안 갔나 싶어서 말이지. 어딘가 문제가 있으니까 시집을 여태 못 갔을 거 아니야? 그 생각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그래. 우리 아들이 얼마나 괜찮은 놈인데 더 좋은 며느리 데려올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며느리 데리고 살 거예요? 며느리는 아들 마음에만 들면 되지 왜 당신이 새아가를 품평해요? 명색이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며느리 아껴주지는 못할 망정. 시어머니도 안 하는 시집살이 시킬 셈이요. 그리고 아들이 좋다잖아요. 시모 말에 시부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아버지, 저 이 사람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허락해 주세요. 제가 이 사람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랑 많이 닮아서거든요. 몇 년 만에 공무원 합격할 만큼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엄마처럼 정도 많고 주변 사람 잘 챙기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손으로 해내려는 욕심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엄마랑 정말 닮아서 보고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고 걱정해주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남편의 그 말이 체크메이트였어요. 시모의 눈동자가 반짝반짝해졌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며느리 행동에 감동을 느낀 차였는데 아들이 그런 며느리가 자기랑 똑 닮았다며 그래서 잘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시모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시모의 기분이 좋아짐과 동시에 시부에게는 외통수였어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엄마를 닮아서 좋다는데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엄마 닮은 여자 싫다고 하는 꼴이잖아요. 시모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배는 편하게 사는 시부가 시모의 심기를 거스를 생각은 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저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시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무사히 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시모와 신우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에 말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시부는 도대체 왜 저를 그렇게 싫어했을까?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 말한 걸 보면 나이가 많다,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를 댔잖아요. 그게 진심이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슬그머니 물어봤어요. 저기, 우리 결혼 전에 아버님이 나 싫어하신 적 있잖아. 혹시 아버님이 왜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지 당신은 혹시 알고 있어? 그거? 사실은 우리 아버지 엄청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크셨거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집안. 게다가 그런 집에 독자로 태어나셨으니 그런 사상이 몸에 배어 있어. 근데 어머니가 사업하면서 돈도 잘 버시잖아. 워낙 어머니가 잘 나가니 억눌려서 더 그런 거지. 당신이 어머니처럼 잘 나갈 것처럼 보이는 게 싫었던 모양이야. 남편 말을 들으니 더 의아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시대에는 그렇게 드물다는 직업 있는 신여성이랑 어떻게 결혼을 한 거야? 누가 봐도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여자랑 결혼하실 것처럼 보이는데 나한테도 남편 내조 안 할 것 같다고 일하는 며느리 싫다고 하셨거든. 아버지가 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세가 많이 기울었대. 그때 취직한 곳이 우리 외갓집에서 운영하는 업체였고 거기서 두 분이 만나서 연애 결혼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어머니 집안 분위기 자체가 완전 정반대라 많이 눌려 사신 것 같더라고. 나는 솔직히 이해는 안 가지만 어린 시절을 떠받들며 살아오셨는데 여자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만큼 개방적인 외가 집안 분위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가만 보니 시부의 콤플렉스 때문에 애꿎은 제가 미움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모와 그런 면에서 많이 닮은 탓에 그 콤플렉스를 건드린 모양이고요. 어쨌든 그 뒤로 시부는 저를 그런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시모가 항상 바쁜 탓에 저희는 시댁에 자주 가보지도 못했고 제가 가끔씩 점심시간에 시모와 약속을 잡아 시부 없이 시모와 남편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것 같은 저희 부부에게도 문제는 있었어요. 바로 2세 문제였죠. 결혼이 결정된 뒤부터 제 나이를 고려해 자연 임신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임신이 안 되더군요. 솔직히 저는 제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나이가 제가 더 많잖아요. 게다가 38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초반에 병원에 가자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안 돼서 병원을 예약했어요. 난임센터를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예약일이 다가오는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이번에는 문제가 생겨서 가는 출장이라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 혼자 예약한 병원으로 향했죠. 솔직히 병원 예약을 다음으로 미룰까 생각도 했는데 혹시라도 이 난임이 나이의 문제라면 한시라도 일찍 이유를 알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라도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 없이 혼자 검사를 하고 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노화로 난소 기능이 저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다행인 건 임신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시험관으로 충분히 가질 수도 있다고 했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해줬어요. 시험관 시술을 준비해야 했지만 저도 충격을 많이 받은 터라 마음을 추스르고 시험관 준비를 할 생각이었어요. 이 사실을 시부모에게 알리는 것도 걱정이었거든요. 남편은 어머니라면 이해해 줄 거라며 아버지에게는 나중에 알리고 어머니한테만 알리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저도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시모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괜찮다고
너야말로 괜찮냐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시모의 위로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모가 가족 식사를 하러 시댁에 한번 들르라고 하더군요. 마음 고생한 며느리에게 밥이라도 함께 하자고 하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에 시댁에 들렀어요. 그런데 시부가 집으로 들어온 저한테 대뜸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 불임이라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너랑 우리 아들 엮어주기 싫었던 거야. 다 늙어서 젊은 애랑 결혼하면서 애도 못 만들어주는 게 될 일이야? 어떤 상황에도 애는 낳아줘야지. 벼르고 있었던 모양인지 시부의 말에는 가감이 없었어요. 필터링 없이 뇌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있었죠. 보다 못한 남편이 시부를 말렸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 와이프한테 무례하게 굴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불임이 아니라 난임이에요. 저희 시험관 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준비 중이라고요. 아이고, 늙은 난자가 퍽이나 도움이 되겠다, 응? 넌 왜 이렇게 속이 없어? 도대체 이런 여자 어디가 좋단 말이냐, 응?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자야. 젊고 더 예쁘고 싹싹한 애가 놀렸는데 왜 저런 늙기만 하고 당돌한 애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왔어? 이참에 이혼해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대를 못 잇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보, 도대체 새아가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몸이 안 좋은 애한테 그런 말을... 너 집에 돌아가. 이런 데서 저런 말 듣고 있을 필요 없어. 내가 나중에 연락하마, 응? 시모가 필사적으로 저를 내보내려 애썼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하고 지금 이 상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화를 내자 시부가 전화기를 꺼내 들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했어요. 예, 접니다. 아니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요. 애도 못 낳는 딸을 손이 귀한 집에 시집을 보내면 어떡합니까? 우리 집안 대 끊기면 당신네가 책임질 거야? 응? 정말 경악스럽게도 그 인간은 저희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해서 따졌어요. 남편이 놀라 시부의 전화기를 빼서 강제로 꺼버렸어요. 아버지, 이런 식이면 저 다음부터 아버지 안 봐요. 왜 이렇게 사람이 무례하고 잔인해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고 저는 애 없어도 상관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아버지 이런 식이면 저 절대로 애 가질 생각 없어요. 남편이 화나서 시부에게 퍼붓는 동안 제 핸드폰이 끊임없이 울렸어요. 친정아버지 전화였어요. 제 어깨를 감싸며 시부로부터 보호하듯 서있던 시모가 친정아버지의 전화를 보고는 시부 앞에 나섰어요. 여보, 내가 말했죠? 행동 조심, 말 조심. 당신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살다 보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 생길 거라고 말했는데도 이런 짓을 저질러요? 며느라기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요. 그러다 당신 눈에 피눈물 나면 어쩌려고 말을 함부로 해요? 그리고 며느리 당신이 데리고 살 거예요? 당신이랑 같이 살 며느리도 아닌데 왜 당신이 그렇게 신경을 써요? 데리고 살 사람은 우리 아들이고 아들이 좋다니 앞으로 며느리한테 신경 쓰지 마요. 아버지, 진짜 너무해요. 같은 여자로서 저도 얼마나 화나는지 모르죠? 세연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진짜 아빠 잘한 일 하나도 없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 이제 언니도 우리 가족인데. 시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저를 보호하고 나섰고 저는 그런 가족들의 위로와 걱정을 한몸에 받았어요. 아가, 미안하다. 이런 꼴 보게 하려고 오라고 한 게 아니야. 네가 힘들어 보이길래 밥이나 든든히 먹이고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 거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해주려고 부른 거야. 아프고 힘든 일을 누가 원해서 겪겠니?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다가오는 게 그런 일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지는 않아.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네 시아버지 정신 나간 소리도 귀담아 듣지 말고 네 남편 말만 듣고 살아. 그 위로에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 3명의 시댁 식구들이 너무 잘해줬기에 이혼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 한 사람이 이 물을 모두 흐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속으로 언젠가 저 뺀질거리는 얼굴에 한 방 먹을 날이 오기만을 빌었죠. 그 뒤로 시모와 남편의 배려로 저는 시부와 만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와 자리를 함께할 일이 생겼어요. 바로 신우의 상견례 자리였죠. 남편도 미안하다며 조용히 밥만 먹고 오자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완전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시부의 입방정 때문에요. 사실 가서도 시모는 제가 시부와 조금이라도 같이 있거나 가까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시부가 저에게 시비를 걸지도 못했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시비를 거는 시부를 보고 그 결혼이 성사될 리 없잖아요. 그래서인지 냉랭하기는 했지만 상견례 자체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시부가 곁들여 나온 인삼주를 꼴깍꼴깍 마시기 시작하더니 정신 나간 소리를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사돈, 우리 딸이 제 입으로 말하기도 그렇지만 참 괜찮은 딸입니다. 데려가시면 횡재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겠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 좋은 일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억만금을 줘도 부족할 만큼 귀한 제 딸은 남의 집에 보내고 저희 집에는 망가진 걸 데려왔으니 제가 원통해서 요즘 밤마다 잠이 안 와요. 세상에 며느리가 불임이라 애를 못 낳는다는데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둘인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데 말이죠. 여자가 할 일이 뭐예요? 애 낳는 게 가장 큰 일 아니오? 에? 시부의 그 말에 시모와 신우가 사색이 됐어요. 상대방 쪽도 완전히 당황해서 눈치만 보더군요. 여보, 당신 술 너무 많이 취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술을 좀 과하게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가서 나중에 나를 잡아서 다시 간소하게 만나든지 합시다. 시모가 겨우겨우 상황을 정리하고 남편은 화가 끝까지 난 상태로 시부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오는 길에 시부가 술이 좀 깼는지 집에서 완전 난리를 피웠어요. 내가 못할 말했어? 애 못 낳는 거 보고 애 못 낳는다고 그러지. 쓸데없는 거 맞잖아. 아빠, 어떻게 그런 말을 제 상견례에서 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새언니 이야기는 거기서 왜 해요? 제 상견례잖아요. 아, 아버지 행동 하나에 제 평판이 달린 걸 모르셔서 이래요? 당신 도대체 왜 이래요? 왜 이러긴? 너희도 그러는 거 아니다. 왜 며느리 편만 들고 내 편은 안 드는 거냐? 아니 이 집안에서 대가 끊기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 나뿐이란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시부를 보며 남편이 참지 못한 듯 앞으로 나와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이번 일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어서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 어디 임신도 못하는 주제에 결혼을 하겠다고 손이 귀한 집에 시집을 와?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사과하실 마음 없으시면 저도 이제 앞으로 아버지 안 보고 살게요. 넌 가족보다 그 여자가 더 좋단 말이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장손이다. 우리 집 독자야. 아버지야말로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서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와이프 좋은 사람이라고 제발 저한테 하듯 잘 대해달라고 말이에요. 전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는 행동 덕분에 애도 갖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 앞으로 제 와이프한테 애를 못 가지느니 어쩌느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애 안 가질 생각이니까. 그리고 아버님이 이 사람한테 사과할 때까지 아버지하고 만날 일 없을 거예요. 남편의 폭탄 선언에 시부가 열이 받아서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어요. 야, 네가 어떻게 그래? 어떻게 며느리 편을 들어? 그래서 내가 며느리 괴롭혔다고 날 협박하는 거야? 편한 대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안 보겠단 말 협박으로 한 말 아니에요. 동네 창피하게 어디 가서 술 마시고 그런 이야기나 하는 사람 제 아버지로 두는 거 저도 싫어요. 그러니
앞으로 제 얼굴 볼 생각 마세요. 남편은 시부를 충격에 빠뜨린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이 말하는 내내 시모와 신우가 아무 말 없이 남편 눈치만 보는 걸 보니 아마 미리 세 사람은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시모가 중간에라도 말렸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걸 보면 시모도 남편의 그런 생각은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남편이 저한테 한 이야기는 뜬금없이 강아지 입양이었어요. 여보, 우리 애 가지지 말자. 애 가지지 말고 강아지나 키우면서 살자. 요즘 세상에 애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애완동물 같은 거 키우면서 우리끼리 살자. 한편 말이 너무 고마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어요. 저는 아이가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했어요. 아버님한테 화난다고 아이를 안 가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시험관 해보자. 나 이대로는 정말 분하고 원통해서 못 살 것 같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안 생기면 그렇게 해. 딱 2년만. 그래도 안 생기면 우리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하니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시험관 준비에 들어갔죠. 병원에 가서 그전 예약에서는 하지 못했던 남편의 검사도 겸사겸사 진행했는데 결과가 나올 순간 저희 모두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도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무정자증까지는 아니었지만 남편도 문제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험관을 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거였죠. 남편은 당장이라도 그 검사 결과를 시댁에 알리려고 했지만 제가 남편을 말렸어요. 시모 생각이 나서요. 시모가 충격받을 것 같아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남편을 설득했죠. 집 상황도 지금 어수선한데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어차피 안 좋은 이야기는 저를 통해 들었으니 더 이야기해봐야 남편 탓처럼 보일까봐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죠. 그리고 저희가 한참 시험관을 준비하는데 시모의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생일날에 시부와 얼굴 마주하며 밥 먹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시모와 신우에게만 살짝 말해서 저녁에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모에게 그날 낮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과 저를 찾는 것을 보아하니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죠. 얘, 집에 좀 빨리 와봐라. 세상에, 지금 난리도 아니야.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가 와서 이 사람들 좀 말려봐. 시댁으로 황급히 달려갔더니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있던 것은 신우 상견례 때 보았던 예비 사돈 어른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이보시오. 당신이 누구 욕할 처지야? 검사 안 해봤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신우는 옆에서 울고 시모는 그런 신우를 보호하듯 서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는 완전 당황한 채로 서 있었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신우에게 문제가 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쳐들어와 이런 무례라니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본 건지 짐작도 안 가더라고요. 아니,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 딸이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가 없기는 검사 결과가 거짓말일 리가 없잖아. 아니, 어떻게 애도 못 낳는 여자를 들이밀어?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애 낳는 게 여자 할 일이라던 당신이 설마 이러고도 우리 애한테 당신 딸 들이미는 건 아니겠지? 우리 집안이 대를 잇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사돈 될 사람 앞에서 며느리 욕하는 거 보고 혹시나 싶어 검사했는데 말이야.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만하세요. 여기서 한마디만 더 모욕적인 말씀하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아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도 저를 째려보더니 나가더군요. 한시름 놓는데 시부가 신우 손목을 끌어당기며 말하더군요. 네가 불임이라고? 거짓말일 거야. 병원 한번 가보자. 다시 검사해야 할 거 아니냐? 시부 행동에 신우는 더 울고 시모가 완전 열받았는지
시부 앞에 허리에 손을 척 얹고 서서 소리쳤어요. 이제 속이 시원해요? 저 사람이 여기 와서 행패 부린 거 다 당신 탓이야.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며느리 욕을 하는 무례한 행동을 서슴없이 했으니 상대방도 우리를 깔본 거잖아요. 내가 누누이 말했죠? 행실 조심하라고. 당신이 사람 많은 데서 며느리 망신 주니 우리한테 똑같은 짓 한 거잖아.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이럴 때야? 날 검사 다시 하러 가야지. 한 번 했으면 됐지. 애한테 또 상처 줄 셈이에요? 머리라는 게 달려있으면 생각을 좀 하고 살아요. 검사 다시 해서 어떡하려고요? 확인을 해야지. 확인해서 뭘 어쩔 건데? 확인 사살시키려고? 그만하세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저를 비참하게 만들 셈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여태 올케 언니한테 하던 막말을 저한테 하고 싶은 거겠죠. 저 지금 아버지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누누이 말했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지 말라고. 옹졸한 마음으로 며느리 눈에 눈물이나 나게 만들더니 결국은 제 딸한테 피눈물 나게 만든 게 당신이야. 왜 입방정을 떨어요? 당신이 상견례에서 그딴 말만 안 했어도 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난동 피울 일은 없었지. 그렇게 시모가 화내고 있는데 남편이 신우를 달래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요즘에 난임이라는 거 불치병 아니야. 내가 병원 가서 알아봤거든. 그리고 나도 검사 결과 안 좋았어. 신우를 달래려고 한 그 말에 시부가 뜬금없이 눈에 불을 켜더니 시모를 쳐다보며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를 쳤어요. 가만 보니 당신이 잘못한 거네. 어떻게 문제 있는 자식들만 낳아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지금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미친 인간아. 뭐? 나 때문? 애는 혼자 낳아. 내가 혼자 만들었어? 너 반, 나 반이야. 이 인간이 어디서 남 탓을? 그럼 그게 내 탓이겠어? 옆엔 내가 일이나 한답시고 나돌아다니니까 애들이 이렇게 하자가 생긴 거야. 내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 들었지. 당신이 이렇게 문제 있는 자식을 만들 줄 알았으면 당신 안 만나고 그때 만나던 여자 계속 만났을 거야. 이 사람이 정말 보자 하니까 그럼 그 여자 만나러 가요. 지금이라도 자식 낳아줄지 누가 알아? 그렇게 시부는 그동안 억눌렸던 자신의 콤플렉스를 거의 대부분 쏟아냈어요. 시모는 그 소리를 듣고 참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시부 일자리까지 어떻게 하지는 않았어요. 시부는 시모의 친정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시모가 꽂아준 곳이었죠. 곧 은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은혜도 모르고 시모에게 네 잘못이라며 말하는 시부를 보니 참 갈 때까지 갔구나 싶었어요. 두 분이서 싸우는 걸 구경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남편이 대충 두 분을 떼어놓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그 뒤로 진짜로 시부와 연락을 끊었고 신우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사실인 게 시부가 정말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제 번호로 전화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가 우리 아들 숨겼지? 이놈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아버지 말은 안 듣고 말이야. 중간에서 나랑 연락하지 말라고 한 거 너 아니야? 어린 년이 싸가지가 없어. 그이가 아버님 연락 안 받는 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님 때문이죠. 그리고 기분은 좋으세요? 저희 아버지한테 했던 말들 고스란히 돌려받았잖아요. 딸 트집 잡아 욕하고 덤비는 시댁 보는 기분은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아버님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될 말까지 들은 저희 아버지 기분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자식들하고 연락하고 싶으면 자식들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쓸데없는 며느리 도움은 왜 구하시는지? 너 지금 나한테 빈정대는 거야? 어? 길게 듣고 싶지도 않아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통화 중 찜찜한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아들들이라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들이라고는 남편 하나 있는 시부가 아들들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뭔가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인 것 같은데 기분이 쎄했어요.
설마 했죠. 그렇게 찜찜한 시간이 흘렀죠. 솔직히 시모에게 말할까 말까 했는데 집안 분위기가 워낙 흉흉해서 일단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신우는 파혼을 하게 됐고 시모는 기분이 안 좋은지 내내 일만 하러 돌아다니느라 피곤해 하시더군요. 직장에서도 시부를 마주쳐야 하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렇게 몰래 점심시간에 나와 저랑 식사를 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저와 시모가 있는 테이블로 오더군요. 젊은 남자였는데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모에게 서류 봉투를 하나 주고 갔어요. 뭔지 물어봤지만 대답도 없이 가길래 저희 둘이서 봉투를 뜯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유전자 검사지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 보이는 사람의 검사지인 것 같더군요. 그 봉투 안에 USB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시모에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사실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아버님 화나서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요. 저한테 말 실수인지 이놈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버님 아들이 남편뿐인데 들이라는 말을 들어서 물론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들들? 아까 그 젊은 남자 내가 이상하게 얼굴이 익숙했다고 느꼈는데 일단 아가, 넌 식사하고 천천히 들어와. 나는 바쁜 일이 생각나서 먼저 일어나 보마. 그렇게 집에 오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신우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가씨 어서 와요. 몸은 좀 어때요?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온 것이 저와 동변상면의 아픔을 나누고자 온 것 같아서 저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저희 집 이제 진짜 되돌릴 수 없게 돼버렸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혹시 그 사람이 또 쳐들어왔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소짝 날렸어요. 뜬금없는 시부모의 이혼 소식을 믿기 힘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 분이 이혼을? 그것도 시모가 시부에게 이혼을 청했다는 게 제일 놀라운 포인트였죠. 왜냐면 시부가 이렇게 아나무인인 건 시모가 시부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사랑의 힘으로 여태껏 그 많은 추태를 넘겨준 것이 시모였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건 100% 아빠 잘못이긴 해요. 엄마가 덮어주고 싶어도 못 덮어줄 만큼. 어머님이 웬만한 일로는 이혼 이야기 안 꺼내셨을 텐데. 그게 아빠한테 숨겨둔 아들이 있었나 봐요. 얼마 전에 엄마한테 직접 친자 검사지랑 가족끼리 찍은 사진까지 줬대요. 근데 선을 좀 많이 넘었더라고요, 아빠가. 그 혼외자가 오빠보다 6개월 생일이 늦어요. 그렇다는 건 엄마 임신 중에 외도를 했다는 건데 그 사진이 더 열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상간녀는 어머니가 아는 사람이었고요. 아버지가 몇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남자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식사를 항상 똑같은 데서 하거든요. 예전에 엄마가 아빠 따라 거기 가봤는데 별거 없었다고. 진짜 남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의심을 안 했던 거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가게 여사장님이 아버지 상간녀였더라고요. 그러니 엄마도 몰랐겠죠. 남자들끼리 가서 아빠는 그 여자랑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함께 놀러도 다니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아빠와 함께 있던 사진을 다 USB에 넣어왔으니 엄마 눈이 안 뒤집힐 수가 없지. 거의 10년 넘게 외도를 했던데 지금은 청산했다고 하지만요. 참 대담한 시부가 아닐 수 없었어요. 몇십 년을 한결같이 시부에 대한 애정으로 인내해온 시모에게 이런 뒤통수를 때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지금 어머님한테 다 밝힌 거예요? 혼외자 말로는 자기 크는 동안 양육비도 한 푼 안 줘놓고 버렸대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그 양육비 대신 결혼 자금을 아빠한테 받아가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매몰차게 거절해서 열받아서 엄마한테 그걸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까지 아빠 없이 컸으니 지금이라도 소송해서 아빠 되찾겠다고 저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죠. 이야기를 들을수록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혼 이야기 하신 거네요.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무데나 씨 뿌리는 바람둥이보다 씨 없는 순정남이 낫다고. 앞으로 아들 며느리 딸한테 그 지조 없고 더러운 생식 능력 자랑하지 말고 입 다물고 이혼 준비나 하라고 했어요. 시부가 그렇게나 중요하게 여기던 씨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달이 났으니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아주 지옥이었죠, 시부에게. 그 혼의 자식이 진짜로 친자 소송하는 바람에 시모는 시부와 빠르게 손절하고 이혼했고 시부는 위자료 내고 재산 분할은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시모나 시부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재단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재산 분할 대상에 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살고 계시던 집도 시모 친정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뺏기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개털된 시부가 혼외자를 찾아가 내가 네 아빠다 하고 말했지만 그 혼외자가 끈 떨어진 시부를 좋아한다고 말할 리 없잖아요. 알고 보니 시부를 철저히 고립시키려고 소송 진행했던 거고 한창 소송 중에 시부 이혼했다는 이야기에 취하했다고 합니다. 결국 친아들이 친자 확인 소송을 안 하니 부양의 의무도 사라져 중간에 붕 뜬 거죠. 시부가 찾아갔는데 여태 무시하며 남으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며 버렸다더군요. 시부는 와이프와 자식들에게 모두 버림받은 데다가 직장마저 은퇴한 직후라 돈도 못 벌고 단기 알바로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하더군요. 대가 끊어질까봐 며느리에게 모진 소리, 못된 행동하던 시부가 그 대를 이어줄 자식들에게 모조리 버림받은 걸 보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대를 이을 가족이 있으면 뭐 하나요? 자신의 되먹지 못한 언행으로 몸조리 나가 떨어지게 만들었으니 결국 이제는 혼자 주변에 아무런 가족도 없이 쓸쓸히 노후를 맞게 됐잖아요. 늙은 후에 보면 자신이 걸어온 길이 보인다고 하죠. 시부의 현재를 보니 시부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정확하게 보이더군요. 시부가 시모에 의해 버림받고 남편과 신우는 시부를 찾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들끼리 찾은 이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쪽을 택했죠. 저와 남편은 어렵게 시험관으로 아이를 낳았고 신우는 그때의 남자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 저희처럼 시험관 시술을 준비 중이에요. 시모는 한동안 시부와의 피 터지는 이혼 소송으로 힘들어하긴 했지만 첫 손주 소식에 예전처럼 밝은 미소를 보내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손주 재롱 보는 재미로 행복한 노후를 만끽하고 계시죠. 정말로 결혼을 하고 태풍 같은 일들이 휘몰아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인생 통틀어 그런 안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근교에서 이혼을 하고 난 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믿었던 남편과 그보다 더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저를 배신한 친구는 다름 아닌 남편과 저를 만나게 해주었던 친구였어요. 남편은 그 친구의 회사 동료였는데 어느 날 친구가 좋은 사람이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친구야, 소개팅 할래? 우리 회사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거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남자야.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 소개팅?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네가 만나보지 그래. 에이, 나보단 네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러지.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한번 만나보고 별로면 안 만나면 되잖아. 응? 친구는 부담 없이 만나보라며 저를 설득했고 전 친구의 말대로 부담감 없이 남편을 만나보게 되었죠. 그렇게 만난 남편은 친구의 말대로 정말 괜찮은 남자였어요. 다정하고 밝은 모습의 남편에게 호감이 갔고 남편 역시 저에게 호감을 보이며 연애부터 결혼까지 막힘없이 진행되었죠. 다정한 남편과 시집살이는커녕
늘 여자 눈에 눈물이 나게 만들면 자기 눈엔 피눈물이 난다고 안 사람에게 잘하라고 신신당부하는 시부. 거기에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안부 연락도 하지 말라는 시모까지. 그야말로 저희만 잘 살면 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랬기에 저희는 신혼 초에도 그 흔한 말싸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시댁 문제가 없던 것도 있긴 했지만 그보다는 워낙 저와 남편의 생활 스타일이 비슷하기도 했고 남편이 저 못지않게 깔끔한 편이라 굳이 제가 입댈 것이 없기도 했어요. 저희는 평일엔 서로 바쁘게 직장 생활에 집중하고 주말엔 온전히 부부만의 생활을 보내곤 했죠.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더군요. 평일에 하루 이틀 늦는 것이야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었지만 주말까지 출근해 늦은 시간에나 집으로 돌아오니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니 그 생각은 끝도 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더라고요. 이런 나쁜 상상은 결코 이루올 것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결국 남편을 소개해 주었던 친구에게 직접 연락을 하게 되었죠. 혜민아, 요즘 회사 일 많이 바빠? 응? 갑자기 회사 일은 왜? 그게 요즘 우리 남편이 계속 늦어져서 평일엔 그러려니 하는데 주말까지 회사 출근해서 늦어지니까 아무래도 걱정도 되고 이상한 생각도 막 하게 되는 거 있지?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머, 그랬어?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그런 걱정하지 마. 요즘 바빠서 정신 없긴 해. 그래? 주말에 출근하는 것도 맞지? 바쁜 거 맞는 거지? 요즘 바빠. 회사 일이 좀 생겨서 네 남편만 출근하는 게 아니고 나도 출근했어. 주말에 이게 무슨 짓인가 몰라? 하여튼 일하는 거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 친구는 본인 역시 주말에 출근했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고 전화를 끊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까지 보내주더군요. 그 사진을 보고 나니 안심이 되며 제가 괜한 오해를 했다는 생각에 괜스레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고 나니 그 후론 남편이 수상하게 느껴져도 저도 모르게 애써 그런 기분을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직감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에도 남편은 여전히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더욱 바빠져만 갔고 저 역시 그런 생활들에 적응이 되어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어디에 정신을 빼먹고 사는 것인지 제 생일이란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 하더라고요. 연애 시절 내내 다른 건 몰라도 제 생일엔 보온병에 미역국을 담아 챙겨주던 남편이었는데 아무리 결혼을 하고 바쁘다고 한들 생일에 대한 언급 한 번 없다는 사실이 섭섭하게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더군요. 그날 아침 결국 남편은 아침 밥상을 차려주기는커녕 제가 차린 아침밥도 먹지 않고 출근을 해버렸고 바빠서 그렇겠지라며 아무리 위안을 삼아보려고 해도 서운한 마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렇게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점심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점심을 다 먹고 쉬고 있으니 친구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생일 축하해, 유진아. 고마워. 역시 친구가 최고네. 매년 이렇게 잊지 않고 연락하고 말이야. 당연하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지. 오늘 아침에 미역국은 먹었어? 네 남편이 올해도 당연히 미역국은 끓여줬지? 연애 시절부터 저희 부부를 지켜봤던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 미역국을 먹었냐고 물어왔고 전 그 순간 실망한 목소리를 감추지 못한 채 하소연을 하게 되었어요. 미역국은 무슨? 아침밥도 같이 못 먹었어. 회사 일에 정신이 다 팔려버렸는지 내 생일인 것도 기억 못하는 것 같더라니까. 바빠서 그럴 거라고 하고 생각은 하는데 섭섭한 건 어쩔 수가 없네. 그래? 난 당연히 챙겨줬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네 남편이 휴대전화로 여자 목걸이를 신중히 고르는 걸 봤거든. 아, 저녁에 파티해주려고 하는가 보다. 정말? 목걸이를? 그래.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야겠다. 그깟 선물이 뭐라고 또 마음이 풀리네. 으이구, 다 그렇지 뭐.
일단 끊고 기다려봐. 친구의 전화를 끊고 전 섭섭했던 마음이 풀리며 괜한 기대를 품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친구의 말처럼 여자 목걸이를 고르고 샀다면 그건 제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었어요. 전 기대감에 부풀어 퇴근 후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남편은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고 집에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던 저도 모르는 사이 잠이 들었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아침이더군요. 언제 들어온 줄도 알 수 없는 남편의 씻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 순간 짜증이 확 치솟아 올랐어요. 그래서 씻고 나오는 남편을 향해 추궁 아닌 추궁의 말을 하게 되었죠. 도대체 언제 들어온 거야? 전화는 왜 안 받아? 그렇게 늦을 거면 전화라도 해주던가. 전화할 상황이 안 되면 오는 전화라도 받아주던가.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해? 그때까지도 제 생일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남편은 일을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일이지 뭐 이렇게까지 화를 내냐는 반응으로 답하기 시작했어요. 3시쯤 들어왔는데 내가 놀다가 늦은 것도 아니고 바빠서 늦은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3시에 들어온 것도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도 모르게 졸아서 그때 들어오게 된 거야. 내가 오죽 피곤했으면 회사에서 일하다가 잠이 들었겠냐고. 바쁜 거 뻔히 아는 사람이 꼭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겠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마누라 생일에도 늦는 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연락 한 통 못할 만큼 바쁘다는 게 말이나 돼? 당신이 나한테 전화 한 통 할 시간에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제야 남편은 제 생일이란 걸 깨달은 듯 크게 당황하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군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당신 생일이란 걸 잊어버렸어. 진짜 미안. 내가 진짜 왜 그랬지?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 생일을 잊다니. 미안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생일이랑은 상관없이 아무리 바쁘다고 한들 연락 한 통 없다는 건 너무한다고 생각해. 사실 이해도 되지 않고 말이야.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전화할 시간에 빨리 일 끝내고 가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신 빼놓고 일했던 건데 미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당신 입장에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네. 생일 잊은 건 진짜 너무 미안해. 됐어. 매년 있는 생일. 당신이 미안하다고 하는 순간 그건 다 풀렸어. 얼른 출근 준비해. 늦겠다. 이해해줘서 고맙고 다시 한번 너무 미안해. 남편은 거듭해서 저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지만 끝끝내 목걸이는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친구가 착각을 했나 싶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수상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친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친구가 회사 일이 바쁘다, 정말 남편도 야근 중이라며 사진을 보내주곤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친구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의심스러웠고 결국 친구와 또 의논을 하게 되었죠. 잘 지내지? 일이 바빠서 안 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 그러게. 그런데 혜민아, 나 의논할 게 있는데 너 비밀 지켜줘야 한다. 당연하지. 무슨 일이길래 비밀이란 말까지 나오는 거야? 나 아무래도 우리 남편 의심스러워서 안 되겠어. 들어보니까 흥신소 같은데 의뢰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나도 거기에 말해서 우리 남편 뒤 좀 밟아볼까 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제 말에 친구는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방귀를 들고 나서더군요. 뭐? 흥신소? 뭘 그렇게까지 해. 내가 네 남편 감시도 해주고 하물며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는데도 뭐가 불안하고 못 믿어와서 그렇게까지 하냐는 말이야. 여자 촉이란 게 있잖아. 네가 말했던 목걸이도 나한테 주지도 않았고 매번 연락도 없이 늦는 것도 그렇고 물론 네 말이랑 네가 보내준 사진을 못 믿는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내 느낌이 그래. 목걸이야.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는 일이고 일이 정말 바빠서 늦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네가 그렇게 느낀다고 하니 내가 더 어이없는 거 알아? 내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 약간 의부증 같은 거 있는 것 같아. 뭐? 의부증? 그래, 의부증.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그렇게나 말하고 사진까지 보내줬는데도 못 믿고 의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친구인 내가 다 증언해주는데 그것조차 못 믿는다니까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해. 아, 네 말도 틀린 말도 아닌데 부부만 느껴지는 그 미묘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 왜인지 모르게 남편이 멀어졌다는 느낌이랄까? 어딘가에 정신을 빼놓고 사는 느낌이랄까?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 너 진짜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고 내가 정말 걱정되어서 그래. 너 그런 식으로 사람 끝도 없이 의심하다가 네 남편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남편이 얼마나 너한테 실망하겠어. 자기는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나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넌 뒤에서 엄한 오해나 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아봐. 나 같으면 실망을 넘어서 너랑 살 생각이 뚝 떨어질 것 같아. 친구의 입에선 의부증이란 말까지 나오며 언짢은 기분을 숨김없이 표현하더라고요. 의부증이란 말을 들은 그 순간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친구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아예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의 말대로 남편은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인데 제가 괜한 오해라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일은 또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친구가 보내준 사진도 그렇고 친구의 말처럼 정말 남편은 야근 중인 것이 확실한데 저만 혼자 남편을 믿지 못해 환장한 여자 같다는 느낌마저 들더군요. 그렇게 제가 혼자 고민에 빠져 있을 때쯤 남편은 친구에게 무슨 이야기라도 들은 것인지 평일은 여전히 늦었지만 주말엔 다시 저와 시간을 보내며 저에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다시 찾아온 안정적인 생활에 불안감을 떨쳐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친정엄마의 생신을 맞이하여 주말에 식구들이 다 모여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전날까지도 아무 말 없던 남편이 당일 아침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어떻게 하지? 나 지금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어? 지금? 왜? 무슨 일 생겼어?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네. 다른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면 다른 사람 보낼 텐데 내가 담당자라서 마땅히 맡아줄 사람이 없네. 거기에다 주말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기가 더 그래. 하필 오늘. 어쩔 수 없지 뭐. 얼른 가봐. 내가 부모님께는 잘 말씀드릴게. 그래, 미안해. 장모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고. 남편은 급하게 집을 나섰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생각에 빠졌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전화가 온 것도 아니었고 휴대전화를 들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며 저렇게 뛰어나가 버리니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이쯤 되니 정말 제가 이상한 것인지 남편이 이상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정말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매번 이럴 때마다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창피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오래된 친구이고 믿는 친구였기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친구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더라고요. 너 어디 아파? 목소리가 왜 이래? 몸살인 것 같아.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 뭐? 39도? 열이 그렇게 심한데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너 집이지? 병원은? 조금 있다가 가려고. 도저히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친구 좀 오라고 했어. 그래? 다행이네. 나한테 진작 연락을 했어야지. 내가 알았으면 진작 너한테 갔을 텐데. 괜찮아. 병원 다녀오면 괜찮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이구, 참도 괜찮겠다. 집에 먹을 것도 없지? 죽 시켜놓을 테니까 병원 다녀오면 꼭 챙겨 먹고 약 먹어. 응, 고마워. 그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전 듣고야 말았습니다. 나 왔어. 많이 아파? 얼마나 급하게 간 것인지 다 느껴지는 헐떡이는 남편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헉헉거리면서도 그 목소리엔 걱정과 우려가 가득해 보였고 친구가 전화를 다급히 끊음으로 인해 저는 지금 친구의 집에 가 있는 남자가 제 남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그건 남편의 목소리였고 차분히 이게 무슨 상황인가에 대해 흥분하지 않고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친구가 남편을 소개해줬다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을 해보니 그간 이해되지 않았던 조각조각들이 맞아떨어지며 제가 친구라고 믿었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의지했던 친구가 더는 친구가 아닌 상간녀라는 사실이 와닿기 시작했어요. 남편보다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 더욱 커 손발이 다 떨려오더라고요.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고 친구가 눈치채지 못하게 약속했던 죽을 보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문자를 보내주었어요. 제가 그런 문자까지 보내자 친구는 안심하는 듯했고 친구는 한술 더 떠 괜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회사가 바빠서 네 남편은 오늘도 출근한 걸로 아는데 내가 아파서 큰일이네. 너 요즘 걱정도 많은데 내가 나서서 네 남편 일을 좀 도와야 일찍 퇴근도 하고 그럴 텐데 말이야. 네가 보낸 죽 먹고 내가 얼른 나와서 네 남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게. 모든 사실을 알고 이 문자를 받게 되니 이때껏 저를 이딴 식으로 속였다는 생각이 확 들며 정말 이가 다 갈리게 화가 나더군요. 얼마나 제가 멍청하고 만만해 보였으면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친한 친구의 남자와 이딴 짓을 벌이나 싶기도 했고요. 그날 전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제가 알게 된 모든 것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 바로 상간녀가 그렇게 말리던 흥신소에 의뢰하게 되었고 며칠 뒤 두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조사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우선 남편분과 상간녀는 함께 움직이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주 조심성이 뛰어나고 철저하게 관계를 숨기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야근을 하긴 하는데 기껏해야 7, 8시까지 하고요. 상간녀가 동료들이랑 먼저 퇴근을 하고 나면 1시간쯤 뒤에 남편분이 슬슬 회사에서 나와 차를 몰고 상간녀 집 근처로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택시 타고 상간녀의 집으로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찌나 조심 또 조심하는지. 제가 이 일 시작한 지 꽤 됐는데도 쫓는 내내 긴장이 다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조심성이 많은 사람들이라 외부에선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은 전혀 없었고요. 사람들과 다 함께 있을 때조차 말 한 번 섞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미묘한 눈빛 교환을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마다 상간녀가 습관처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아마 그 목걸이를 남편분이 사준 것 같았어요. 일단 사진들은 따로 보내드릴 거고 조금 더 지켜보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끝끝내 풀리지 않았던 목걸이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던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고르고 있던 목걸이는 제 생일 선물이 아닌 상간녀의 선물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선물이라곤 생각지도 못했던 상간녀가 저에게 실수로 목걸이 이야기를 해버렸던 것이었죠. 생일 당일 남편은 상간녀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며 좋은 시간을 보내느라 그 새벽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며 대충 예상은 했었지만 퍼즐 조각이 점점 더 맞춰질수록 그 절망감과 배신감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가오더군요. 전 도무지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더 알아볼 필요성을 느꼈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남편의 회식 날만 기다렸죠. 남편은 늘 그렇듯 그날 역시 만취가 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고 전 남편의 손가락으로 남편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두 사람의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자기, 오늘도 집에 바로 가? 알겠지? 왜? 요즘 계속 집에 바로 가서 집사람도 이제 의심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말했잖아. 유진이가 흥신소에까지 의뢰하려고 했었다고. 이럴 때 당신이 계속 의심스러운 행동 해봐. 내가 의부증으로 몰든 말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도 남으래라니까. 이번 주까지는 그 일찍 집에 들어가고 다음 주부터 우리 집에 놀러와. 꼭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해? 그냥 당장 이혼하고 같이 살고 싶어. 그러게 나한테 처음부터 관심도 있었다는 사람이 왜 집사람을 소개해 준 거야?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말했잖아. 나는 자기가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내가 해준다는 소개팅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니까. 소개팅을 핑계로 대화도 더 많이 나누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친구 아무나 소개해준 건데 덥석 결혼까지 할 줄 누가 알았겠어? 하여튼 자기가 소개팅만 안 해줬으면 내가 다른 남자랑 동거까지 한 여자랑 결혼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랬으면 자연스럽게 자기랑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을 텐데 이게 뭐야. 사람들 있을 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야기도 제대로 못 나누고 마치고 나서도 첩보 영화 한 편은 찍어야 만날 수 있고 말이야. 아이고, 이렇게나 좋아 죽는 사람이 내가 제발 좀 넘어오라고 옆구리를 그렇게나 찔렀는데 모른 척은 왜 했대?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정말 몰랐다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사람하고 제일 친하다는 친구가 그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자기는 내가 그렇게나 좋았어? 친한 친구랑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도 포기가 안 될 만큼? 응, 나 자기 결혼하는 날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아무리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랑 동거까지 한 여자랑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것도 나 때문에 만나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더 힘들고 마음도 아팠다고. 그래서 그냥 다시 내가 뺏어오자 싶어서 죽자고 꼬신 거지 뭐. 자기 덕분에 나도 집사람의 본 모습도 알게 되고 진정한 사랑도 찾게 됐네. 내가 앞으로 잘할게 자기야. 대화를 살펴보니 상간녀는 오래전부터 남편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마음을 실험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 계기로 친해지고 싶기도 해 겸사겸사 하는 마음으로 저를 소개시켜준 거였더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저희가 결혼까지 하게 되어버렸고 그 후에도 남편에 대한 감정이 접어지지 않았던 상간녀는 급기야 남편을 유혹해 불륜 사이까지 발전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결정적으로 상간녀에게 넘어가게 된 계기가 저의 결혼 전 동거 때문인 듯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그저 상간녀가 저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 잊지도 않은 동거남을 만들어냈던 것이었죠. 아무리 남자의 눈이 멀었다고 한들 어떻게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친구의 인생을 이렇게나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것인지 전 도무지 이해되지 않더군요. 믿었던 만큼 저의 분노는 더 컸고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게 되었죠. 전 완벽한 증거들을 위해 남편 놈에게 더는 잔소리도 하지 않았고 친구에게 연락해 남편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듯 흘려주었어요. 잘 지내지? 몸살은 좀 어때? 좀 괜찮아졌어? 그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죽 잘 먹었어? 그나저나 넌 어때? 잘 지내? 나야 잘 지내지. 네 말대로 우리 남편 더는 의심 안 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시선으로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나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거 있지? 그래서 그런지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다 혜민이 네 덕이야. 네 덕에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참 고맙다 정말. 그래. 네가 행복하다니 나도 행복하네. 어찌되었든 남편이랑 좋아졌다니 정말 다행이다. 그나저나 우린 언제 보니? 곧 보게 되겠지. 정 안 되면 내가 조만간 남편 회사로 한번 찾아갈게. 그때 볼 수 있으면 보자. 이러한 제 작전이 통한 것인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 놈이 출장이 잡혔다며 알려오더군요. 그렇게 조심 또 조심하던 두 사람의 여행이란 걸 전 직감적으로 확신했고 두 사람의 여행을 기다리며 전 저대로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남편은 출장을 간다며 여행길에 나섰고 전 바로 그날 상간녀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남자를 불렀어요. 제가 상간녀를 전혀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그것도 결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제 남편과 그딴 짓을 벌이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심지어 그 남자는 회사 내에서도 능력이 좋아 많은 여자들이 노리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 남자였기에 정말 확실하게 결혼할 남자가 맞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기도 했고 정말 맞다면 모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전 제 소개를 하며 상간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제 생각보다 더 진전이 된 사이더군요. 저희는 이제 상견례만 앞두고 있습니다만 혜민이 친구분께서
굳이 저한테 왜 이런 걸 물으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 죄송해요. 저도 상황이 워낙 경황이 없어서 무례를 저질렀네요. 다름이 아니라 혜민이가 제 남편이랑 만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나 뵙자고 했어요. 이 사실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그렇게 여쭤본 거고요. 이런 이야기일수록 빙빙 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바로 본론을 말해버렸고, 남자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한동안 멍하니 저를 보더니 무거운 입을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혜민이가 지금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친구 남편을요? 아니,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혜민이랑 가장 친한 친구가 유진 씨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제가 그 혜민이랑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박유진입니다. 호진 씨도 지금 믿기지 않겠지만 저 역시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동시에 제가 모았던 증거들을 남자에게 보여주었고, 남자는 한참을 그 사진들과 대화 내용들을 살펴보더라고요. 할 말을 잃은 남자에게 이어서 다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혜민이 2박 3일 동안 어디 간다고 하지 않던가요? 네, 친구분 중에 다은 씨랑 여행 간다고 했어요. 아, 다은이요? 저도 잘 알죠. 그런데 해외에 살고 있는 다은이랑 무슨 여행을 어떻게 간다는 걸까요? 심지어 다은이는 지금 만삭이라 비행기 타는 것도 무리일 텐데요. 그러면 도대체 설마 그쪽 남편이랑 떠난 건가요? 네, 제 남편은 회사에서 급하게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공교롭게다 2박 3일 동안 말이죠.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그제야 남자의 눈빛이 거침없이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그 흔들리는 눈빛의 의미는 그제야 제 말을 믿는다는 뜻과 다름이 없었고, 저희는 복수라는 배를 함께 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복수 계획을 세우는 사이 남편과 상간녀는 가짜 출장, 가짜 여행에서 돌아왔고, 흥신소에서 실시간으로 보내준 사진에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으로 가득하더군요. 대망의 다음 날, 남편은 출근을 했고 전 점심시간 때쯤 회사로 찾아갔죠. 제가 회사에 가니 이미 상간녀는 자신의 약혼자 앞에 서서 빌고 있고, 남편은 상간녀의 약혼자 앞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그야말로 난리도 그런 난리가 또 없더군요. 전 상황을 지켜보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저를 발견한 상간녀가 다가와 양심도 없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 알았으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되지. 왜 내 예비 신랑한테까지 다 말하냔 말이야. 네가 이러고도 내 친구야? 누가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낯짝도 두껍게 이런 말을 하는 상간녀를 보며 이 정도 뻔뻔하면 돼야 친구 남편이랑 놀아나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쏟아붓는 상간녀를 향해 지지 않고 쏘아 붙여줬어요. 친구? 네가 지금 나한테 친구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친구 남편이랑 놀아난 주제에? 애초에 내 남편이 그렇게 좋았으면 네가 갔지 왜 나한테 소개해준 거니?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란 생각은 안 해? 양심이 없으면 염치라도 있던가, 그마저도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서 입을 다물고 있던가. 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옥 같아서 내가 이 상황에 웃음이 다 나오려고 한다. 나라고 두 사람이 결혼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소개했겠어? 그리고 난 네 남편이랑 너 이혼까지 시킬 마음이 없었다고. 그저 나도 결혼하기 전에 잠시 스쳐가는 바람처럼 가볍게 만난 것뿐이라고. 가볍게 만났다는 사람들이 퇴근하고 매일같이 한 집에서 만나 시간 보내고 이번엔 출장 간다고 하면서 여행까지 다녀왔어? 네 기준엔 그게 가벼운 거니? 그것까지 어떻게... 혹시 그때 말했던 흥신소? 그게 중요하니? 어떻게 알았든 나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친했던 친구인 너랑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잘 살아보자고 했던 내 남편이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단 게 제일 중요하지 않니? 그리고 네가 이혼시킬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아 그렇구나 하고 이혼하면 안 돼? 이 판국의 이 상황에?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 있냐고 물었지?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서로 이런 일 없게 네가 몰랐으면 좋잖아. 그러면 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결혼했으면 됐고.
그랬으면 네 남편도 제자리 찾아갔을 거 아니냐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 난리를 부리는 거야? 넌 정말 끝까지 기대 이상이네. 친구 남편이랑 놀아나면서 네 결혼은 무사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본데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적반하장도 유분수로 나오는 상간녀를 뒤로한 채 상간녀의 약혼자를 바라보았고 제 눈빛을 읽은 약혼자가 상간녀에게 다가오더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파혼을 선포해버렸습니다.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이미 우리 부모님께는 충분히 다 설명해드렸고 나 역시 마음 정리 끝난 상태야. 그러니까 더는 연락도 하지 말고 구질구질하게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자기야,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진짜 상견례 전까지 다 끝내려고 했어. 내가 자기 같은 남자랑 결혼하는데 왜 유부남이랑 계속 만나겠어. 정말 자기랑 결혼하기 전에 다 끝내고 우리 가정에 집중하면서 살려고 했었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고마워하면서 널 받아줘야 해? 어찌되었든 네가 날 만나면서 유부남을 만난 건 사실이잖아. 어찌되었든 양다리였잖아. 멀쩡한 총각도 아니고 유부남을 만났다니 더 충격적이어서 그렇지. 이러나 저러나 난 절대 양다리는 용서 못해. 그러니까 파혼하자. 약혼자는 그대로 뒤를 돌아 자리를 빠져나갔고 상간녀는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그런 상간녀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다가와 울고불고 매달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미안해. 난 정말 잠깐만 가볍게 만나고 끝내려고 했었어. 당신이랑 이혼까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혜민 씨 말처럼 스쳐가는 바람처럼 잠시 만나고 깨끗하게 끝내려고 했다고. 그런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쟤랑 살고 싶다고 했니? 밖에서 그딴 짓이나 하면서 가정은 또 지키고 싶었다고? 너나 전현이나 참 뻔뻔하다 뻔뻔해. 내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감히 내 앞에서 그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너도 정신 좀 차려라. 네가 가정을 지키고 싶든 말든 나는 무조건 이혼이니까 그런 줄 알고 이혼이나 준비해. 이혼이라니, 난 절대 못해.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해? 나 바로 혜민 씨랑 끝낼게. 바로 끝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줘.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주면 내가 평생 잘하면서 살게. 응? 평생 네 사랑 혜민이한테나 잘하고 살아. 너도 이혼남, 쟤도 파혼녀 되면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나랑 살려고 그래? 그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니까 그렇지. 하여튼 난 절대 이혼 못해. 그렇게 이혼이 싫다는 인간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친구랑 바람을 피웠어? 그냥 모르는 여자랑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도 치가 떨리는데 내 친구랑? 지금 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상상이나 되니? 그런데 나보고 참으라고,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네가 한 짓을 생각해보고 그딴 말을 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 잘 알아. 그런데 여보, 우리 정말 좋았잖아. 우리 집에서도 당신 너무 좋아하고 나 역시 당신 없이는 못 살 정도로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잖아. 당신도 이런 나 봐서라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응? 널 봐서 다른 생각이 떠올라야 잘 생각을 해보든 말든 하지. 난 당신 보면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떠올라. 우린 이혼할 거고 당신이랑 나랑은 이제 끝이야. 여보, 제발. 나 진짜 죽어. 나 당신 없으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고. 그건 당신 문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고. 소장 보낼 테니 그거나 잘 받아보고 법원에서 만나자. 전 마지막까지 울고불고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나오며 시댁에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알려버렸고 그 후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또 당연하게 두 사람은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꼴을 다 보였는데 어떻게 회사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전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며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이미 퇴직금을 다 써버려 위자료를 대출받아 주었고 상간녀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죠. 빚쟁이인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전 시댁에서 신세를 지고자 찾아갔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부모님들은
두 사람이 준비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두 사람을 쫓아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빚쟁이 두 명이 잘 살아가겠지 했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상간녀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미 전화번호도 다 바꿔버려 연락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인들에게 물어물어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왜 전화했는데? 전화한 용건이 뭐냐고.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이런 집안이란 걸 말하지 않았느냐고. 시어머니가 무슨 벼슬인지 아나. 하루가 멀다고 연락해와서 날 들들 볶아대는데 내가 아주 못 살겠다고. 네가 진작 이런 집안인 걸 말해줬으면 내가 이런 남자랑 살지도 않았을 거 아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에겐 한없이 다정하고 간섭조차 하지 않던 전시모가 상간녀에겐 모진 시집살이를 시키는 듯 하더라고요. 상간녀는 울분을 토하며 저를 원망하고 있었고 전 그런 상간녀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말해주었어요. 어머, 너한텐 시집살이 시키니? 어머님이 나 있을 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해서 난 그런 분인 줄 몰랐네. 뭐? 그런 사람이 나한테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걸 몰라서 물어? 결혼 생활 잘하는 아들 이혼시킨 것도 모자라 회사까지 잘리게 만든 며느리 뭐가 예뻐서 잘해주겠어. 다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달게 받아. 아니, 난 애초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정도도 각오 안 하고 남의 남편 뺏어갔던 거야? 파혼당하고 회사에서 잘리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니? 이쯤 했으면 고함을 지르며 또 악다구니를 써야 할 상간녀가 벼랑간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도대체 왜 이러나 싶어 듣고만 있으니 상간녀는 저를 상대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전 남편.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요즘 일자리 알아본다면서 나갔다 하면 밤 12시 넘기는 건 기본이고 어떤 날엔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도 나. 이를 어쩌니 유진아? 시댁에서도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고 남편은 바람이나 피우고 정말 너무 힘드니까 네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전화했어. 도대체 왜 우나 했더니 이런 이유가 있더군요. 전 남편은 취업을 핑계 삼아 밖으로 나돌며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고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되자 예전에 자신이 뒤통수 때린 옛 친구가 그리웠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이렇게 연락할 처지가 못 되는데 얼마나 뻔뻔하면 이런 연락까지 하는지 한심해 죽겠더라고요. 왜? 나한테 위로라도 받고 싶니? 이 일을 어쩌냐면서 같이 울어라도 줘? 아님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한 경험자로서 훅이라도 들려줄까? 도대체 뭘 바라고 나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때도 그랬지만 난 도무지 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흥신소에 의뢰라도 해볼까 싶어서 그래. 넌 어땠어? 흥신소 그런 거 무섭진 않았어? 야, 내가 그런 일을 겪게 됐는데 흥신소가 무서웠겠어? 그리고 아직 확실치도 않은데 흥신소는 무슨 흥신소야. 너 나한테 전화해서 이러고 있을 시간에 병원이나 가봐. 그거 의부증이라며 네가 말했잖아. 혹시나 네가 나한테 말했던 것처럼 정말 가정을 위해서 취업하려고 힘쓰고 있는데 네가 오해하는 거면 어쩌려고 그래? 너도 나처럼 이혼녀 되려고 그러니? 전 그 옛날 상간녀가 저에게 해주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고 상간녀는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뭐? 의부증?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결국 그 남자가 나랑 바람 피워서 너 이혼했던 거 기억 안 나니? 기억나지? 그런데 그런 남자랑 사는 네가 나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면 안 되는 건 모르니? 내 전 남편이자 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그 정도 외도면 그건 병인 것 같은데 그냥 데리고 살아라. 어쩌겠니? 뭐라고? 다 들었으면서 왜 못 들은 척해. 그냥 데리고 살라고. 네가 죽고 못 살아 나한테서 뺏어간 그 남자 업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잘 데리고 살아주라고. 그리고 다신 나한테 전화해서 이딴 소리도 좀 하지 마. 다신 연락도 말라는 제 말에 상간녀는 갑자기 불쌍한 척을 하기 시작하더니 다 기어서 들어가는 목소리로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너랑 내 이야기 다 소문나서 애들이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아. 네 번호도 전화 10통은 넘게 돌려서 알아낸 거라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 그러니까 너라도 나한테 좀 잘 대해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이제 와서 친구 사이로 돌아가고 싶다는 듯 말하는 상간녀를 보는데 다시 화가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지금 이딴 소리까지 뻔뻔하게 내뱉을 수 있는지. 난 너랑 다시는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번호도 다 바꿨더니 이제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잘 대해달라고? 넌 진짜 내가 무슨 호구인 줄 아는구나. 우리 친구 사이는 이미 네가 내 남편이랑 놀아날 때 다 끝났고 난 지금도 앞으로도 너랑 연락하고 지낼 생각 없으니까 네 가정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다신 전화 끊어. 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후론 상간녀에게 전화는 오지 않았지만 문자는 오더라고요. 전 남편이 한눈에 봐도 어린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사진과 함께 말이죠. 이것 봐. 내 말이 맞았어. 저 여자 22살이란다. 정말 양심이라고는 없는 인간 아니니? 어떻게 띠동갑도 넘는 여자애를 만나. 나도 이혼할 거야. 이걸 어떻게 참고 살아? 네 말대로 이놈은 병이야, 병. 외도로 이혼한 놈이 재혼해서 또 외도를 저지르다니.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상간녀는 저에게 맞장구라도 바라는 듯 물음표 가득한 문자를 보냈고 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전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상간녀를 차단해버렸고 그들의 결말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지긋지긋한 인연은 끝이 났고 저는 제 생활을 잘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이혼하고 난 후 처음엔 믿었던 친구와 사랑했던 남자의 배신이 힘들기도 했고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이젠 많이 안정된 상태랍니다. 주변도 많이 둘러보게 되었고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말엔 산에 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몸을 움직이는 게 잡생각 있는 데는 제일 탁월한 것 같아 시작한 것들인데 하다 보니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아 취미생활로 자리를 잡아버렸네요. 그것 말고도 좋아하던 그림도 다시 그리고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되고 여러모로 좋아 한동안은 계속할 예정이에요. 요즘엔 좋은 사람도 만나 연애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사람 덕분에 많이 웃기도 하고 많이 행복한 순간이 있기도 해요.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많은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고 저 역시 그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려고 노력하며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잘 지내다 보면 저 역시 과거는 잊고 행복해질 날이 올 거라 믿고 있어요. 저의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다들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물러가 볼게요. 감사합니다.